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세가 된 남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보지 않아도 될 현실과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사서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경험과 일들이 제 인생을 흔들리게 만들기보다는 더 강하고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서 하는 고생과 갑자기 받게 된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 충격을 받았을 때 만약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면, 저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삭히지 못한 분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나준 사람 덕분에 지금 이렇게 과거의 지난 일을 사연으로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할 제 사연,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아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여자와 결혼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아내가 한 차례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의 결혼이 초혼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내는 저와 결혼하게 되면 재혼을 하는 거였고 저는 처음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부모님이나 그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상 재혼과 초혼인 사람이 결혼하게 됐을 때 초혼인 사람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팽배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정도의 일은 이혼과 재혼한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 요즘 시대엔 충분히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부모님께서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단순히 재혼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재혼 이외에도 부모님께서 아내를 반대했던 이유는 두세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내의 집안 사정이었어요. 원래 아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편이었는데 이전 결혼 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전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집안 대 집안 기싸움으로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시댁에서 무시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전 남편과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며 결국 다투고 다툰 끝에 이혼하게 됐던 겁니다. 거기다 하필 저희 집도 제법 부유한 집안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 경력도 있고 집안 사정도 좋지 않은 아내의 조건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또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것도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는 전 남편 쪽에서 양육하고 있었지만 2주에 한 번 또는 2번 아내가 아이를 만나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한 집안의 자식에게만 온 신경을 써도 모자랄 텐데 양쪽 집안의 엄마가 되어 자식을 옳게 키울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며 제 아이가 태어나도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아내를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뭉치고 뭉쳐 아내와의 결혼을 결사반대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때 저에겐 아내를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정을 듣게 되며 안타까운 마음에 아내에게 힘이 되고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결혼을 기어이 하게 됐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한 이후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로지 제가 잘 살기만을 바라시며 아내의 많은 흠집에 대해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의 큰 고비와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한 앞으로의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언젠가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아마 그 시작은 아내가 전 남편이 키우고 있던 아이를 만나는 날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여보, 나 다다음 주에 민우랑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 그럼 상관없지. 나도 다다음 주엔 다른 약속 없었어. 뭐 어디 갈까? 뭐 다른 생각한 곳은 있어? 숙소는 미리 예약하는 게 낫겠지? 아, 그게 나랑 민우 둘이서만 다녀오려고 하는데. 둘이서? 혹시 내가 민우를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그래? 그런 거라면 난 괜찮아. 민우가 다른 사람 아이도 아니고 당신 아이인데. 그럼 민우가 내게도 특별한 아이인 거지. 아니, 당신보다 민우가 불편하는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민우 입장에서는 당신의 존재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 아예 내가 민우를 키우고 당신이 민우 새아빠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 민우에게 혼란스러울 거고 당신의 존재는 불편하게만 느껴질 거야. 민우가 나이가 좀 더 들면 그땐 우리 상황도 당신도 이해하고 같이 시간을 함께하려고 용기 내겠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강제로 이해시키는 것도 정서상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몇 년간은 되도록 나랑 민우 둘이서 만나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 뭐 그렇겠다. 내가 너무 내 의욕만 넘쳐서 오히려 두 사람의 좋은 시간을 망칠 뻔했네.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민우랑 여행 재밌게 다녀와. 근데 여행 가더라도 역이나 버스터미널까진 가야 하지 않아? 거기까진 내가 데려다 줘도 되지. 민우 얼굴이나 볼 겸 또 인사나 할 겸 말이야. 나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전날 민우랑 어디 갔다가 바로 오는 거라서 그 사람 차 타고 기차역까지 가기로 했어.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난 그날 오랜만에 늦잠이나 실컷 자야 되겠다. 혹시 그 사이에 일정이 변하면 미안해하지 말고 바로 말해줘. 뭐 차로 데려다 주든 여행을 같이 가든 당신이랑 민우 위해서 뭐든 할 테니까. 아내와 아이의 여행에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내 아들의 나이가 아직 어렸으니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테고 불편해하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짧은 거리라고 하나 아내가 전 남편의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건 그닥 썩 반갑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아닌 다른 남자라고 해도 절대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을 일이고요. 그렇다고 그 기분 나쁜 걸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기도 했어요. 이 사정상 차만 얻어 타는 건데 전 남편의 차를 탄다는 걸 가지고 속 좁은 티를 낼 수는 없었잖아요. 거기다 전 그렇게 속 좁은 티를 더 낼 수 없었던 게 아내가 전 남편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이전 결혼 생활이 희미해졌을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전 남편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시댁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난리가 나고는 했죠. 이야, 진짜 저런 집이 있나? 저런 거 전부 방송에서 시켜서 하거나 대본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거겠지? 진짜 아니겠지? 아닐걸? 진짜 맞을걸? 왜 저런 일과 비슷한 일 당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 나잖아. 내가 당했잖아. 아니지? 내가 저기 저 여자보다 더한 일을 당했지. 내가 말했지? 시댁에서 우리 집 망하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난 그 인간들 하이에나인 줄 알았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는 친정 망해서 정신없는 나를 돌아가면서 물어뜯더라니까. 하기야. 결혼 전부터 우리 집이 근간 없이 돈만 있는 집이라니, 우리 엄마가 한 보석이 가짜라니 뭐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던 집안이라 놀랄 일도 아니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자기들 집은 근간이 있어? 자기들도 돈 만진 게 자기들 때부터 아니야? 그것도 의료보험이다 일반보험이다 의료 혜택 늘어나면서부터 잘 됐으면서 언제부터 자기네가 부자였다고 사람을 물어뜯어? 거기다 친정일이면 친정일이지 왜 나를 괴롭히는 건데?
못 배운 인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 새끼도 그런 새끼로 키웠지. 내가 시댁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 집을 호시탐탐 물어뜯을 기세라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 근데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이라고 하면 치를 떨잖아. 자다가도 그 인간이 꿈에 나오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잠자다 벌떡 깬다니까? 진짜 개자식, 쓰레기, 죽일 놈. 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물어뜯긴 날 방치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이유도 없이 물어뜯는 걸 내 탓으로 몰아? 방관이 난주지, 개자식! 아이, 개자식! 거기다 애가 엄마 손에서 커야지 우리 집 망한 걸 이용해서 애까지 빼앗아가? 그거 진짜 미친놈이야. 미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당연하겠지만 정말 미친놈이라고. 법만 없으면 그놈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아내가 전 남편과 이전 시댁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내 앞에서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전 남편과 전 시댁을 떠올리게 하면 제가 쉽게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아내는 흥분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내가 아이 때문에 전 남편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을 때도 기분은 나빴지만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걱정해도 아내가 전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했지 그 외에 다른 걱정은 일치하지 않았죠. 거기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까지 생기며 아내의 이전 과거 일에 대해서는 싹 다 잊게 됐습니다. 아내가 제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아빠가 된다는 건 정말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멀어 아내와 결혼했을 때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는 몇 명이나 가질 건지 또 언제쯤 가질 건지 말할 때도 실감이 나지 않던 신기루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제게도 벌어진 거예요. 아직 사람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음파 사진만을 봤는데 그 어떤 때보다 기대되고 흥분되고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달리 아내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아내가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믿겨지지가 않네. 그런데 믿겨지진 않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엄청나게 떨리면서 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물밀듯이 느껴지는데 부모가 되면 다 이런 거지? 당신도 나랑 같은 기분이지? 여보, 당신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 첫 아이도 아닌데 걱정이 많이 되네. 내가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돼. 당신은? 당신은 걱정되거나 다른 생각 안 들어? 그냥 기쁘기만 해? 걱정보단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불안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런 걱정을 해? 당신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지금 민우에게 하는 것만 봐도 당신 얼마나 좋은 엄마야. 근데 같이 살고 지내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걸 해주려고 하겠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런가? 뭐 당신이 괜찮다면 나야 뭐 된 거지. 당신이 기뻐해주니까 좋다. 솔직히 나 걱정했거든.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당신이 어떤 반응일지 몰라서. 근데 이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안심이 되네. 뱃속에 아이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의 어두운 표정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곤 더 이상의 어떤 불안도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일은 과거의 아내도 과거의 저도 잊은 채 이제부터 셋이 함께할 미래를 또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미래만을 그리며 살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제 인생은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인 제 자식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아내의 괘씸한 행동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아내의 그 괘씸한 행동을 알게 됐던 건 놀랍게도 아내가 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자폭한 셈이 됐죠.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나기까지 4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원래도 제가 시간만 된다면 아내와 같이 병원으로 가서 아내와 아이의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는 했어요. 그날도 아내가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길래 평소와 같이 차에 올라 아내와 산부인과를 가려고 했고요. 6개월 동안 매번 가던 병원길이었으니 아내에게 따로 묻지도 않고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게 이제까지 가던 병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가던 병원이 아니라고? 병원 옮겼어? 왜? 거기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우리 임신했을 때부터 다니던 병원이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병원을 옮겨? 진료만 받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낳을 것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선생님도 똑같이 친절하신데 시설이 더 좋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산모들 만족도도 높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평이 좋은 곳에서 진료받고 출산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거야 그렇지. 근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잘 다니고 있다가 옮긴 것 같아서. 뭐 나야 당신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럼 잠깐만 내비 좀 다시 찍을게. 아까 어디라고 했지? 출산까지 4개월이 남았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었고 임신 때부터 아내와 아이 상태를 살펴봐 주던 병원을 옮긴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게 해준 말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더욱이 출산의 당사자인 아내라면 얼마든 원하는 대로 더 좋은 환경의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의심 없이 아내가 옮긴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도착하고 나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말이죠. 아내는 분명 더 나은 환경의 병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전 병원과 비슷하면 비슷했지 더 낫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병원 크기로만 따지면 이전에 다니던 병원보다 작은 편이었어요. 전에 다니던 병원이 워낙 큰 산부인과라 다른 어떤 산부인과와 비교하더라도 무리가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시선도 산모가 아닌 제 입장에서 본 시선이니만큼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말을 뱉지 않은 채 병원에서 검사받는 아내 곁을 내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담당 의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 없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와 아내 앞에 앉은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심각한 표정에 덩달아 저도 긴장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 입에서 저를 불안에 떨게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병원 다니고 계시죠? 그 병원에선 따로 검사하자는 말을 안 하던가요? 네? 검사요? 무슨 검사요? 무슨 문제 있나요? 아직 문제인지 아닌진 모르겠는데 확실하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다니던 병원에서 얘기 들으신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검사도 아니고요. 보험 적용되는 검사라 받아보시는 게 나으시겠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혹시 저 아시고... 아니, 그럼 검사 받아볼게요. 받는 게 낫다는 그 말이죠? 그럼 받아야죠. 제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네, 그러시면 밖에 나가셔서 저희 간호사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산모께서 검사 받으시는 동안 남편분께는 어떤 상황인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계셔도 돼요. 뱃속 아이에게 또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긴장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의사 선생님께 무슨 일인지, 심각한 병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듣기도 전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불안한 상상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아내가 검사를 받으러 나가자 더 긴장되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의 침묵이 더한 불안으로 이어져 어서 빨리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입이 떨어져 무슨 말이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불안하게 상상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뚱딴지 같은 말이 그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왔어요. 이석재 씨, 시간 없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무조건 믿기만 하세요. 믿고 석재 씨 아내인 저 여자한테 절대 제가 한 이야기 전하면 안 돼요. 혹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믿지 못하더라도 제가 한 말 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네? 심각한 상황인가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검사를 받아봐야 확실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산모와 아이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해요. 걱정 따위 할 필요도 없이 건강하다고요. 네? 정말인가요? 정말 두 사람 다 무사한 거죠? 정말 그럼 왜 제 아내에게 검사를... 그리고 방금 하신 말들은 도대체 왜... 그러고 보니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일인지... 길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필요한 말들만 본론만 말할게요. 이석재 씨 아내 뱃속에 있는 애 이석재 씨 애 아닙니다.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애는 제 남편 애입니다. 그 말은 즉 저 여자와 제 남편이 이석재 씨와 저를 속이고 만나고 있다는 말이죠.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말 무조건 믿어달라고. 그런데 이석재 씨 표정을 보아하니 제 말을 절대 못 믿겠다는 표정이네요. 다른 말로 이석재 씨 이해시키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최경욱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최경욱 그 인간의 현재 아내 장선예라고 하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누구요? 최경욱이요? 그게 누구길래... 그 사람이 누군데 제가 이 어이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건지... 저 지금 이 상황을 도대체 이해 못... 잠시만요. 최경욱이요? 설마 지금 선생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는 최경욱이라는 말입니까? 맞아요? 네. 이제 제가 무슨 말 한 건지 아시겠죠? 그 최경욱이요. 이석재 씨 아내와 결혼하고 이혼했던 전 남편, 그 최경욱이 지금 제 남편이에요. 두 사람이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뱃속에 아이까지 만들면서 말이죠.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까지 놀란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에서 아내의 전 남편 이름이 나왔을 때 시속 몇백 킬로의 속도로 땅바닥 저 끝까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기 전에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확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저는 소리치며 그 말에 대해 물으려고 했지만 그런 제 반응을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검지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한 의사 선생님 모습에 입안을 맴도는 그 소리를 내지르지 못했어요. 그 잠깐 진정을 찾으려고 했던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 일에 대해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이혼한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까?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아니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전 남편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최경욱 씨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하시는 말이에요? 사실 확인해봤습니까? 제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말하는 것 같나요? 놀랍지만 사실이고 확인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저도 놀랍고 황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석재 씨와 저 여자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오늘이 아니었더라도 제가 조만간 이석재 씨 찾아가서 두 사람 관계, 이 상황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두 사람이 공조해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 여자가 여길 찾아올 줄이야.
그것도 이 병원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제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말해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뒤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혼한 전 부인인 이석재 씨 아내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아이 관련으로 만나는 거라고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 아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스킨십을 하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거 보고 알게 된 거죠.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제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이고 만난 건지 알아봤어요. 그게 1년 정도 됐더라고요. 저도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금 이석재 씨처럼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 사람 제 앞에서도 전 부인을 그렇게 욕했거든요. 얘기만 들으면 자기 아내와 철천지 원수,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엔 제 눈으로 본 그 모습들이, 그 증거들이 현실이고 두 사람의 본심이지 않겠어요? 이혼한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턴 두 사람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모아가며 또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내가 바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조만간 이 일로 얘기를 나누려고 이석재 씨를 만나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오늘 절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제가 누군지,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알면서 말이죠. 제가 자기 전남편과 부부가 되어 살고 있지만 그 인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고 또 그 사람의 아이는 자기 뱃속에 있다는 걸 제게 과시하려고 찾아왔겠고요. 절 우습게 보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까? 그 증거라는 거 저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제 아내가 여길 왜 찾아옵니까? 여기 찾아와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결국 자기 발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건데. 제가 새까맣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뱃속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를 기만하려고 온 거죠. 그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네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이제 곧 검사받고 돌아올 시간이에요. 시간이 짧아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지 못하겠더라도 지금 있었던 일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부족한 게 있다면 그냥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방금 한 말 믿을 수 있게 증거와 충분한 설명 준비해 놓을 테니. 자신 있어 하는 말투와 짧지만 오늘 제게 한 말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요점만 말하는 걸 보며 의사 선생님이 한 말들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꼭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억하심정에 제게 거짓말한 거라면 저는 평생 후회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였고 그로 인한 후폭풍 역시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일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명함을 의사 선생님에게 건넸습니다. 의사 선생님 역시 제가 건네는 명함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이 제게 명함을 줬고요. 서로의 명함을 지갑 속에 챙긴 저와 의사 선생님은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어요. 아내가 등장하며 그 침묵이 깨졌고요. 이전 병원에서 한 것과 다른 검사는 없던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혹시 혈액 채취나 검사 방법은 같아도 의심되는 병에 대해서 추적하는 검사 방법이 다르니까요. 2, 3일 뒤에 검사 결과 나올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우선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래야 산모님께도 아이에게도 좋으니까요. 근데 혹시라뇨? 아니에요. 제가 뭘 좀 착각한 것 같네요. 근데 선생님, 우리 아이 어디 아파선 절대 안 되니까 정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 아이 정말 소중한 아이예요. 그리고 저 이 소중한 아이 이 병원에서 선생님께 무사하고 건강하게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2, 3일 안에 검사 결과 나오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고생은요. 선생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럼 꼭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저흰 그만 가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 저를 분노케 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전 남편의 현 아내에게 과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됐죠. 그래서 더 확인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가 사실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여인이 아닌 거짓말에 능통하고 바람까지 피우는 악녀라는 걸 말이죠. 저는 참을 수 없는 조급함에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불륜을 알려준 의사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언제든 좋으니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말이죠. 확실한 아내의 외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바로 다음 날 한 카페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 두 눈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증거들을 확인하게 됐죠. 이제 남은 건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두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복수라고 할 게 따로 있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그 집안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 되지 않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복수가 될까 싶었죠. 생각해보세요. 이미 한번 지지고 볶고 다투면서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좋아 죽겠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의 반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륜했다는 게 밝혀진다고 충격이나 있겠어요? 아마 이번엔 주변의 시선 다 무시하고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할걸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뭐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란다 이렇게라도 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이혼해야죠. 근데 우리 피해는 최소한으로, 그러면서 그 인간들은 둘이 같이 살게 된 게 지옥처럼 느껴져서 후회하도록 만들어야죠. 그 여자 앞으로 된 재산이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애초에 결혼할 때도 빈털터리로 왔으니까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 집안 망한 게 시집살이 살게 된 이유라 그것 때문에 전 남편과 다투게 됐고 그 일로 사이가 멀어지다 이혼한 거예요. 지금도 그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고 제 도움까지 받았죠. 그럼 일이 쉽게 풀리겠네요. 두 사람 불륜 관계 알아내느라 집안 배경 업데이트는 아직 못했거든요. 그럼 우리 복수의 결말부터 말할게요. 저는 그 인간들 제대로 생활할 수 없어서 서로를 만난 게 바람 피운 게 후회하도록 만드는 게 제가 원하는 복수의 결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뇨? 아시죠? 그 여자나 제 남편이나 제대로 된 일이나 직업 해보고 구한 적 없다는 거. 두 집 다 부잣집 자식들이었잖아요. 뭐 그 여자 집안은 망했다고 해도 제 남편 놈은 아직도 집안이 잘 살아서 부모 회사에 들어가 자리만 차지한 채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돈 벌고 있거든요. 부모 잘 만나 의료기기 납품하는 회사에 자리만 차지해서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며 인생 편하게 살고 있죠. 근데 그 의료기기 납품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까딱 잘못되면 업계 상위니 뭐니 이러다가 바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리베이트 사건들이 터지는 거고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바람 피우는 두 사람에게 먼저 이 일의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따지는 거예요. 난 의료기기 가지고 협박하면서 우리 시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전 며느리 얘기를 해서 남편이 버려지게 할 거고, 이석재 씨는 이미 그 여자 집안이 망해서 굳이 압박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집안에 도움 줬던 거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하세요. 동정심도 불러일으키면서 말이죠. 나중을 위해서요? 네. 제가 집안에서 반대한 여자, 집안 분란 일으킨 여자를 남편이 불륜까지 저질러 가면 또다시 만난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기 납품 관련으로도 제 선후배, 동료 의사들에게 말해 납품에 문제 생기도록 하겠다고 협박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만 분노와 원망으로 그 집안에서 쫓겨나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부모 밑에서 고생 한 번 없이 살았던 그 인간으로서는 한순간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귀하게 자란 인간이라 고생해서 돈 벌 생각은 못할 거고요. 거기에 키워야 하는 아들, 또 곧 태어날 아기까지 돈 들어갈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니 난감하겠죠. 그럼 아마 그 여자한테 어떻게든 도움받아 보려면 할 거예요. 뭐 여자야 부모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니 찾아갈 거고. 근데 이석재 씨가 그 전에 그 난리를 쳐놓으면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자기 자식이 곱게 보이겠어요? 하지 말란 결혼하고 결국 이혼하더니 그래도 운 좋아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됐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 것이지, 그걸 못 참고 이혼한 놈을 또 만나? 거기다 그 일로 사위한테 시달리게 만들어? 집안 사정도 안 좋은 걸 뻔히 아는 게? 이러면 도와줄 능력이 있어도 도와주고 싶을까요? 아니죠. 돌아서죠. 그럼 또 도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거고 서로의 탓을 할 테죠. 쉽게 말해 주변과 사방에서 두 사람 만난 일에 탓하고 욕하고 원망해서 궁지에 몰리니 결국 서로에게 그 원망이 돌아가고 탓할 거라는 거죠. 뭐 꼭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그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전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끝내는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고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딱딱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까 싶었죠. 그래서 걱정하는 제 본심이 얼굴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선희 씨는 그럼 무슨 복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그럼 어떤 복수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 어떤 복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불륜으로 처벌을 받나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그거 평생 갈 것 같나요? 근데 우리는요. 물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죠. 겉으로 보여지기에 부족한 거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속은요? 이 일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 속은 금방 낫게 될 것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든 해야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최대한 불행할 수 있게 서로의 인생에 끼어든 게 후회되게 만들어야죠. 또 저는 이번 일이 제 의도대로 될 거라고 믿어요. 그 여자 쪽 집안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이라는 놈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제 계획이 실패해도 그 인간들 잠깐이나마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해보는 거죠. 믿져야 본전. 참 안타까운 말이었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우리에게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간통법 폐지가 된 지 한참 됐어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그걸로 금전적인 고통 주긴 어렵습니다. 그나마 복수할 거라곤 위자료 청구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인데 집안 망한 아내에게 무슨 위자료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제가 돈이 부족하고 그 위자료가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선희 씨가 말한 것처럼 이미 한번 이혼하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각오가 보통 각오는 아닐 테고 말이죠. 그러니 그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에 모든 걸 걸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선희 씨가 한 말대로 아내가 눈치채기 전에 아내의 친정을 찾아가 바람 피운 사실과 함께 전에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바닥에 머리를 찌을 정도로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내 자식 너무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하네.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자네에게 잘못을 빌 수 있겠나? 두 분께서 그리고 현지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누구든 제 상처받은 마음을 낫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는 거 두 분도 아시잖아요. 아내의 허물까지 이해하고 껴안으려고 한 저를 배신하다니. 불륜이라뇨. 제 아들도 아닌 자식을 낳게 해서 제 손으로 키우게 만든 속셈이었다뇨. 저 다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려면 현지에게 줬던 사랑, 물질적인 것들, 시간
그 뭐가 됐든 간에 받아야겠어요. 두 분께도 말이죠. 그거야 물론이지. 내 딸년이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자네에게 받은 도움을 모른 척하겠나? 자네에게 받은 도움 다 돌려주겠네. 그리고 용서 빌겠네. 정말 미안하네. 이제 그녀는 내 딸년 아닐세. 우리가 그렇게 자네에게 잘하려고 했건만 결국 그놈을, 그 왼수 같은 그놈을. 속단할 순 없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자식인 딸에게 저만큼이나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이제 아내와 이혼할 차례라고 생각이 됐죠. 저는 그날 즉시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여보, 아빠 엄마가 전화 왔는데 당신 오늘 우리 친정에 찾아갔어? 가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길래 아빠 엄마가 전화 받을 때부터 소리를 질러. 나 너무 무서워서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끊었잖아. 무서워? 그게 당신 입에서 쉽게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무슨 말이야? 왜 그래? 겨우 그 정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한 전 남편과 바람 피울 생각을 해? 뻐꾸기도 아니고 딴 놈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속이고 내 밑에서 키우게 할 생각을 하고. 여보. 여보는 얼어 죽어. 내가 왜 당신 여보야? 당신의 여보는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당신 여보인 거지. 이혼했다고 하지만 당신과 먼저 결혼한 것도 그 인간이고 당신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사람도 그 인간인 거잖아. 나야 잠시 나락간 당신 인생 구원해준 사람인 이용 대상이고,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잠시 실수가 있었어. 그 아이 때문에 만나다가 실수로. 실수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나를 정말 바보로 보는구나. 왜? 그동안 두 사람 불륜의 흔적을 꽁꽁 숨겨와서 걸릴 게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엉터리 변명에 내가 속을 것 같아? 근데 당신만 철저하게 그 불륜의 흔적 지우면 뭐해? 불륜은 뭐 당신 혼자 하나? 서로 더러운 손으로 손뼉 치는데 불륜 상대편 손에는 안 묻어? 그 인간 흔적까지 완벽히 지웠는지 확인해야 지금처럼 엉터리 거짓말과 변명을 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다 봤어! 당신과 그놈이 뭐라고 떠드는지 다 봤다고! 뱃속 아이 생기곤 아주 좋아 죽더라. 먼저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고 말이야. 근데 뭐? 재산 분할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고? 내가 그걸 알고 기다려줄 것 같아? 바보처럼 내 돈 당신한테 빼앗길 것 같냐고? 당신이 이제 나랑 이혼할 거야. 당신과 이혼하려고 당신 친정에 찾아가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했어. 이혼한 그놈과 또다시 만나고 그 애까지 가졌다고 다 말했다고. 당신 부모님 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닥에 이마를 찌으시더라. 얼마나 내게 미안하고 당신에게 분노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 당신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겠고. 이기적인 선택, 잘못된 선택, 전부 당신이 택한 거야. 그러니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될 고통과 고난 다 감내해.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여기 안에 있는 물건 전부 당신 건 없잖아. 여기 내 집이고 내 돈으로 산 물건들이야. 여기서 내 것이 아닌 건 당신과 당신 뱃속에 있는 애뿐이니까 나가라고! 당장 나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아내는 아무런 변명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괘씸하게 해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비록 저에게 버림을 받고 이혼당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전 남편이자 지금의 불륜 상대인 그놈이 있다는 거겠죠. 아내는 정말 제가 말한 것처럼 제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딴에는 비굴하지 않고 멋있기까지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주 큰 착각이었죠. 아내가 믿었던 그놈 역시 선혜 씨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네, 선혜 씨. 전 이혼 얘기 꺼냈습니다. 그 여자 그놈 믿고 제 발로 당차게 집을 걸어 나갔고요.
엉겨붙지 않았다니 다행이네요. 전 아직 그 인간에게 통보하진 않았는데요. 그 집 식구들한텐 다 털어놓고 경고도 했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한 것처럼 그 집안 식구들 반응은 대단했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인간 불러다가 패 죽이겠다고 하다가 힘쓰는 것도 아깝다면서 바로 휴대폰 번호 지우는 거 있죠? 회사에서도 바로 자를 거고 이제까지 도움 준 거 다시 다 갚으라고 할 건가 봐요. 아무래도 제 앞이라 더 길길이 날뛰면서 행동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제 눈으로 그 인간 망하는 모습을 못 봐서 조금 더 압박하려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인간과 이혼하려고요. 벌써 축하하기에 이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랑 이혼해도 별 상관없어 보인다는 그 여자 표정 보니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일어설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주저앉아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더 할 게 있거나 도와줄 게 있으면 뭐든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니 그보다 더한 결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테니까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니 또 용서와 사과조차 하지 않는 아내를 보니 두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단 마음이 더 훨훨 불타올랐어요. 두 사람을 좌절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내가 한 짓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미친 듯이 자리를 만들고 술자리를 하고 소문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쉬쉬해야 할 이혼 소송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저야 잘못이라고는 하나 한 적 없는 이혼 소송이었으니 떳떳했고 제 상황이 억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그렇게 저의 소송은 덜 나위 없이 잘 돼가고 있었어요. 아내를 이 세상에 고립시키는 계획도 잘 되고 있었죠. 사실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성공했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자기 딸을 완전히 포기했고 자식으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형제들 역시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동생과 언니에게 더 이상 팔을 뻗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가족들이 뒤돌아서는 걸 보며 아내는 반발심 때문인지 더 괜찮은 척을 했고 더 스스럼 없이 이혼한 전남편과의 관계를 드러냈어요. 더욱더 스스로를 막다른 길에 몰아넣은 거죠. 하지만 결국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자기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라고 생각한 전남편과는 자신들이 원한 결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와 선예 씨가 원한 결말이 완성됐으니까 말이죠. 선예 씨가 예상한 것처럼 집안에서 내쫓긴 두 사람은 금방 생활고에 부딪히게 됐고 뱃속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지자 점점 감당하기 벅차진 거죠. 거기다 출산으로 인해 바로 일할 수 없었던 아내가 쉬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평생 온실 속 화초로 자란 그놈은 돈을 쓰는 법이나 알지 버는 법은 몰랐으니까요. 또 고생하는 것도 못하고 말이죠. 그게 다툼의 시작이 됐고 서로가 가족까지 등지게 된 선택에 대해 서로 때문이라고 싸웠나 봅니다. 그놈이 먼저 집을 나가고 돌아오지 않으며 제 아내였던 여자는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통쾌했습니다. 조금의 죄책감이나 안쓰러움은 있을 줄 알았는데 속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한 선택,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내에게 복수를 완성하며 저는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건 선예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찢어진 걸 확인하고 그 뒤로는 서로 연락하고 지내진 않습니다만 선예 씨도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내길 바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제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불륜 따위에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보낸 글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행동할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멈추길 바랄게요.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 분명 돌아올 겁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마세요. 그럼 사연을 마친 저는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